멍멍. 해봐요, 어머님. 옳지. 그래야 밥을 얻어먹지? 아범 없으니까 편하고 좋네. 그쵸? 귓가를 때리는 그 비웃음 소리에 내 70평생의 존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도망칠 수도 없는 내 목에 쇠사슬을 걸며 며느리는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듯 킬킬거렸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개밥 그릇에 코를 박아야 했을 때 나는 죽어서라도 이 치욕을 잊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 아들이 끔찍이도 아끼던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 이런 괴물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닥을 기는 내 비참한 모습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불과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남들이 보기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전복죽 아주 부드럽게 쑤었어요. 아, 뜨거워. 호호 제가 불어드릴게요. 며느리 미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입천장이 데일까봐 숟가락을 제 입술에 대고 호호 불어주는 아이. 3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내 두 다리가 망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을 때부터 미희는 내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똥오줌 받아내는 굳은 일부터 내 머리 빗겨주는 일까지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해내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했습니다. 미희야,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내 복이다, 내 복이야. 어머님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호호. 미희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면 내 마음에도 따뜻한 봄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내 아들 민석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좋으시죠? 미희가 저보다 낫다니까요. 이번에 미국 출장 길게 잡힌 것도 미희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미희가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어머니는 자기가 왕비처럼 모시겠다고 등 떠밀어줘서 가는 겁니다.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이였습니다. 이번 미국 계약건은 회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라 한 달이나 집을 비워야 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천사 같은 미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렴. 나야 우리 미희랑 콩닥콩닥 재미나게 지내면 되지. 늙으니 걱정은 말고 가서 일이나 잘 마무리하고 와. 나는 아들의 손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의 눈빛에 스치는 묘한 그림자를 나는 잊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출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들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높다란 장식장 위였습니다. 민서가 안 자고 거기서 뭐하니? 아, 어머니. 깨셨어요?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것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냥 책장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요. 내일 떠나려니 괜히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네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내 휠체어를 밀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내 눈에 스치듯 보인 건 아주 작은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고 동그란 물건.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려다 아들이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파트 정문에 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 어서 가거라. 미희야, 너도 들어가라. 춥다. 민석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희는 내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사랑해. 미희는 아들이 탄 버스를 향해 손키스를 날리며 밝게 외쳤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자 아파트 단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내 무릎 담요를 들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요. 바람 차요. 미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우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어락이 띠로리 소리를 내며 열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 철컥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미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목마르다. 물 좀 다오.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님. 보리차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을 아이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휠체어 뒤에 서 있는 미희의 기척은 느껴지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5초, 10초 흘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져 나는 휠체어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미희야? 끽 휠체어 바퀴가 돌아가고 미희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여자는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반달처럼 휘어지던 눈웃음은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동태 같은 눈동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비틀려 올라가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섬뜩해서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목이 말라요? 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달랐습니다. 상냥함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건조하고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아니, 내가 피곤한가 보구나. 그래, 나중에 마시마. 내가 짐짓 모른 척하며 다시 몸을 돌리려 하자 미희가 휠체어 손잡이를 쾅 하고 발로 찼습니다. 아! 휠체어가 휘청하며 내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팔걸이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야. 왜 이러니? 실수한 거니? 실수? 노인네가 눈치도 없네. 야, 박순자.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것도 야라고? 너, 지금 뭐라고? 언제까지 연극해야 해? 지겨워 죽겠네, 진짜. 야, 내 아들 이제 갔어. 한 달 동안 안 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제 이 집에서 내 세상이라는 거야. 미희는 신고 있던 실내화를 툭 벗어던지더니 맨발로 거실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속 시원해. 그동안 저 냄새나는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내가 얼마나 토 나올 뻔했는지 알아?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저 애가 잠시 미친 거야. 도망가야 해. 내 방에 가서 문을 잠가야 해. 하지만 휠체어가 방문 턱을 넘기도 전에 미희가 벌떡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쇠사슬이었습니다. 끝에 가죽고리가 달린 영락없는 대형견 목줄이었습니다. 어딜 가? 도망가게? 어림없지.
이게 뭐냐? 이거 치워라. 내가 미쳤구나. 민석이한테 전화할 거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미희가 더 빨랐습니다. 내 위도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바닥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퍼!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화?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내 아들 민석 씨가 시키고 간 거야. 미희는 쇠사슬을 짤랑거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뭐? 민석이가? 그래.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자꾸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정 위험하면 묶어두라고 하더라. 아주 효자지. 자기 엄마 안전을 이렇게나 생각하니까. 거짓말이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미희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해서 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말 민석이가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치매 증상을 보였던 걸까? 혼란스러운 내 틈을 타 미희는 내 목에 차가운 가죽끈을 둘렀습니다. 이거 안 놔. 나라. 짐승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가만히 있어. 확 밀어버리기 전에. 미희는 거칠게 내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버클이 채워지는 딸깍 소리가 내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쇠사슬의 다른 한쪽 끝을 미희는 거실 소파 다리에 칭칭 감아 묶었습니다. 자, 이제 딱 좋네. 활동 반경 2m. 화장실 가고 싶으면 기어서 가요. 쌀 때 바닥에 흘리지 말고. 나는 목줄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니 일어서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휠체어 위에서 버둥거릴 뿐이었습니다. 미희는 그런 나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더니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스테인리스 밥그릇이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와 멸치 몇 마리가 비벼져 있었습니다. 개밥처럼. 미희는 휠체어에 앉은 나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으악! 나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거실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무릎과 어깨에 격통이 밀려왔지만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어진 내 얼굴 앞에 밥그릇을 툭 놓았습니다. 멍멍. 해봐요, 어머님. 옳지. 그래야 밥을 주죠? 아범 없으니까 편하고 좋네. 그쵸? 미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치매가 심해져서 이렇게라도 밥을 드셔야 하니 제 마음이 찢어지네요. 아, 표정 좀 펴요. 연기 안 해? 카메라 렌즈가 내 얼굴을 향하자 미희의 목소리는 다시 가증스러운 천사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나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민서가.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정말 나를 묶으라고 했니?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다오. 그때였습니다. 거실 책장 위 아들이 어젯밤 만지작거리던 그곳에서 아주 미세한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바닥에 엎드린 내 시선에는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아들이 숨겨둔 것.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발길질이 내 옆구리로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처먹어? 배가 불렀지?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미희는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정적과 어둠, 그리고 목줄에 묶인 늙은 짐승 하나만 남겨졌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민서가, 보고 있니? 내 어미가 이렇게 죽어간다. 어둠 속에서 책장 위에 붉은 점만이 나를 위로하듯 깜빡깜빡 희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들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지 않겠다. 살아서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 내 목을 조이는 이 사슬이 언젠가 너의 목을 조이게 될 것이다. 정미, 두고 보자. 거실의 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거실 소파에서 늘어지게 자던 며느리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생리 현상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꼬박 반나절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버텼지만 터져나오는 소변기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어드는 바지,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지린내. 70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고상하게 살아왔던 박순자의 인생이 오줌 물 웅덩이 속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걔도 배변 훈련하면 똥오줌은 가리는데 사람 맞아요? 며느리가 다가와 내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툭툭 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경멸스러운지 나는 차라리 몽둥이로 맞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미희야. 풀어다오. 화장실 좀 가게 해다오. 제발. 풀어줘요. 어머님 꿈 깨세요. 그이가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갔다니까요. 치매 노인네가 어딜 돌아다니냐고 그냥 거기서 싸라고 했어요. 또 민석이 핑계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민석이는 나한테 끔찍한 효자다. 효자? 푸아하. 며느리는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리고 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순진하시네. 효자? 그 효자가 왜 출장을 한 달이나 갔겠어요? 어머님 똥오줌 치우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나한테 떠넘기고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 수발 이제 나도 지쳤다고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일까? 민석이가 나를 귀찮아했던 걸까? 그동안 웃으며 내 발을 씻겨주던 아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건 다 전현이 지어낸 말이야.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속지 말자. 저 악마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말자. 일어나요. 씻어야 할 거 아냐. 며느리가 코를 막은 채 수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물에 적시지도 않은 마른 걸레 같은 수건이었습니다. 이걸로 대충 닦아요. 냄새나니까 저기 베란다 문 쪽으로 기어가서 닦으라고요. 나 혼자서는 못한다. 좀 도와다오. 나는 애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혼자서는 바지를 벗을 수도 몸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도와줘? 내가 왜요? 식모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닌데. 정찝찝하면 그 오줌 묻은 채로 살든가. 아, 더러워. 며느리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나를 흘겨보더니 획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기어 베란다 창가로 향했습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목을 조여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기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꼴을 민석이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아휴, 말도 마. 늙은이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냄새나서 죽겠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친정 엄마? 친구?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시 생기발랄해져 있었습니다. 응, 갔어. 미국 갔지. 한 달 동안 안 와. 호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잡았지. 이번 기회에 아주 싹 정리를 해야지. 정리? 무슨 정리? 나는 팽팽해진 목줄을 잡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상가 건물, 그거 내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늙은이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그만이야. 도장? 아유, 찍게 만들어야지. 안 찍으면? 밥 안 주면 되지. 굶겨봐. 지가 배겨.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가 건물.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아 남겨준 내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었구나. 인연이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들어왔구나. 걱정 마. 민석 씨? 그 사람은 엄마라면 껌뻑 죽는 마마보이잖아. 내가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나한테 증여한다고 했다고 우기면 믿을걸? 그 사람 나한테 꼼짝 못하잖아. 내가 다 알아서 요리할 거야. 며느리는 킬킬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억울함이 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녀는 악마야. 사람이 아니야. 내 돈을 뺏으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짐승처럼 가둬둔 거야.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내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준 거 안 먹었죠? 그거 아까워서라도 저녁은 없어요. 배고프면 아까 바닥에 흘린 밥풀이라도 주워 먹든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달시킨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나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베란다 창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목이 말라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잘 거니까 조용히 해요. 끙끙거리는 소리 내면 나와서 입에 재갈 물려버릴 거니까. 쾅! 문이 닫히고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바닥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 책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붉은 불빛, 아직도 깜빡이고 있을까?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켜져 있다. 저 눈이 나를 보고 있다. 민석이가 보고 있다. 민석아,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안 미쳤어. 엄마 치매 아니야. 내 처가 나를 죽이려고 해. 제발 살려다오. 나는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붉은 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마치 아들의 손을 잡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오잖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거실로 걸어 나오더니 웅크리고 있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분무기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냄새 좀 없애자고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칙, 칙. 차가운 액체가 내 얼굴과 몸에 뿌려졌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콜록, 콜록. 이게 뭐냐? 눈 따가워. 하지 마라.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더러운 균 옮을까봐. 며느리는 내 머리통에 대고
락스물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내 비명소리는 벽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야 속이 시원한지 분무기를 던져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그땐 진짜 입 꿰매버릴 거야. 나는 락스 냄새 진동하는 젖은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살같이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나는 그저 처치 곤란한 쓰레기, 냄새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분노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깊은 무력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냥 혀를 깨물고 죽을까? 그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내 귓가에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민석아, 우리 민석이 내가 준 용돈 모아서 사준 내복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그거라도 입어보고 죽어야 하는데 나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죽더라도 전현이 내 돈을 가로채서 떵떵거리고 사는 꼴은 못 본다. 내 아들이 저런 악마와 한 입을 덮고 사는 꼴은 못 본다. 알려야 한다. 반드시 알려야 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거실을 훑었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 아니면 내 목소리를 밖으로 전할 만한 것, 무엇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소파 밑 구석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던져버린 내 휴대전화였습니다. 액정은 박살났지만 어쩌면 켜질지도 모른다. 나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 소파 밑으로 향했습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숨통을 조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조금만 더.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쥐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켜져라. 지직하고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깨진 액정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됐다. 켜졌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우리 아들. 통화 연결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 제발 받아라 민서가. 제발. 엄마가 죽어간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목소리.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맞으세요? 민서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나는 굳어버렸습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악마가 깨어났습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세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곧이어 며느리의 발이 전화기를 짓밟았습니다. 우지끈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짓밟힌 전화기 너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리고 책장 위의 붉은 눈이 이 모든 참상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는지, 나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아하세요. 우리 불쌍한 치매 노인네, 밥은 먹어야 살죠. 며느리가 내 입가에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멀건 콩나물국에 밥 몇 덩이가 말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쉰내 같은 것이 훅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왜요? 굶어 죽으려고요? 어머, 그럼 안 되죠. 민석 씨한테 내가 뭐라고 변명해요? 어머니가 밥투정하다 굶어 죽었다고 하면 나만 나쁜 년 되잖아요. 미인은 숟가락으로 내 입술을 툭툭 쳤습니다. 딱딱한 쇠숟가락이 메마른 입술에 부딪힐 때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먹기 싫다. 치워라. 하, 진짜 까다로우시네. 정성껏 차려줬더니 미인은 숟가락을 국그릇에 툭 던져넣더니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참. 깜빡할 뻔했네. 양념이 좀 부족한가 봐요. 미인은 목을 컥컥 거리더니 국그릇에 칵, 퇴 하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누런 침 덩어리가 밥알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미친년. 내가 사람이냐? 왜요? 내 침이 더러워요? 어머님, 잊으셨나 본데 어머님 똥오줌 받아내던 손으로 밥해 먹인 게 나예요. 그때는 고맙다며 딸 같다며 질질 짜시더니 이제 와서 내 침이 더럽다고요? 며느리는 국그릇을 다시 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먹어요. 안 먹으면 이것도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먹고 나서 할 일 있는 거 알죠? 미인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상가 증여 계약서.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요. 안 그러면 내일부터 물도 한 모금 안 줄 거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그 상가는 내 남편이 평생 시장통에서 집 나르며 모은 돈으로 산 내 목숨줄이다. 저 악마 같은 년한테 그걸 넘겨주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 안 먹어? 진짜 독하네. 미인은 국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더니 내 앞으로 의자를 끌고 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봐요. 민석 씨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졌습니다. 악을 쓰거나 비웃을 때보다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석 씨,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울었어요. 어머니 모시기 너무 힘들다고. 냄새나고 고집세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은데 남들 눈 때문에 억지로 데리고 사는 거라고. 거짓말.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거짓말? 아, 어머님은 진짜 아들을 모르는구나. 민석 씨가 왜 이번에 출장을 한 달이나 갔겠어요? 어머니 보기 싫어서 도망친 거라니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없는 동안 어머니 좀 처리해 달라고. 재산 정리 깔끔하게 해서 요양원 보내버리자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그랬을까? 하긴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내가 다리를 다치고 3년이나 누워 지냈으니 아들도 지쳤을지 모른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짐스러워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주책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를 위해서라도 그냥 도장 찍고 편하게 요양원 가세요. 그게 아들 도와주는 길이에요. 이 상가 어차피 민석 씨 줄 거였잖아요. 근데 민석 씨 신용이 안 좋아서 제 명의로 해두려는 거예요.
다 민석 씨 사업 자금으로 쓸 거라고요. 내 아들 사업 자금? 그래요. 민석 씨 회사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어머님이 이 상가 안 내놓으면 민석 씨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래도 좋아요? 어머님이 민석 씨 망하게 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부도 위기다? 민석이는 내게 그런 내색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항상 잘 된다고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혹시 나 걱정할까봐 숨긴 걸까? 순간 흔들리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잽싸게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찍어요. 엄지손가락만 꾹 누르면 돼요. 그러면 민석 씨도 살고, 저도 살고, 어머님도 좋은 요양원 가서 대접받고 살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위험한 거라면, 내 목숨 줄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지.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지손가락이 붉은 인주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찌직, 탁, 거실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낡은 아파트라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 내 눈길이 다시 책장 위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는 그 작은 점. 아들의 눈. 마치 아들이 엄마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나를 버릴 리 없다. 사업이 힘들면 내게 먼저 상의했을 아이다. 전혀는 지금 내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내 모성애를 인질로 잡고 사기를 치는 거다. 나는 뻗었던 손을 거두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 침이 그녀의 뺨에 명중했습니다. 나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누굴 바보 천치로 아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망하게 하려는 바로 너야. 이 도둑년아. 도둑년?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좋게 말로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오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늘 밤 아주 죽여줄게. 며느리는 서리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선 백정 같았습니다. 말 안 듣는 개한테는 매가 약이지.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구석에 있던 효자손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찍어? 죽어도 안 찍어? 짝! 효자손이 내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찍는다고 해. 빨리. 짝! 짝!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을 기며 피하려 했지만 목줄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살려줘. 사람 살려. 소리 질러봐. 누가 듣나? 여긴 방음 잘 되기로 유명한 아파트야. 그리고 다들 내가 효부인 줄 알아서 어머님이 소리 지르면 또 치매 발작 일으키는 줄 알걸. 며느리는 광기 어린 눈으로 효자손을 휘둘렀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민석아, 엄마 좀 살려다오. 그때 책장 위에 붉은 점이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비명과 며느리의 매질 소리, 그리고 붉은 고무장갑의 춤사위. 이 모든 지옥도가 저 작은 렌즈 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때려라, 죽여라.
나는 헐떡이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 안 놔둘 거다. 내 눈빛에 서린 도끼에 며느리가 흠칫하며 매질을 멈췄습니다. 70 먹은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느껴졌는지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독한 노인네. 며느리는 효자손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좋아. 오늘만 날이 아니지. 내일은 아예 손가락을 꺾어서라도 찢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며느리는 쾅 하고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욱신거리는 등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차분해졌습니다. 절대 안 뺏긴다. 내 목숨은 내놔도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안은 절대 너 같은 년한테 안 넘긴다. 나는 책장이 붉은 점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맞지? 민서가. 엄마 앉았다. 엄마 버티고 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서 반드시 이 치욕을 전연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나는 아주 먼 훗날에야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날 나는 내 찢어진 가슴보다 아들의 무너졌던 가슴이 더 아파 펑펑 울었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는 그때 뉴욕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회의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저는 어머니가 지옥 속에 계신 줄도 모르고 고작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히히덕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천추의 한이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당시 민석이는 회사 운명이 걸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바이어들을 상대로 웃음을 팔고 자존심을 굽히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도 살고 고생한 어머니 호강도 시켜드릴 수 있다는 부푼 꿈에 젖어 있었다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얌전히 엎어져 있던 아들의 휴대전화가 징하고 짧게 울렸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작은 진동. 하지만 그날따라 아들은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휴대전화를 뒤집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정에 뜬 알림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했지요. 우리 집 거실 움직임 감지됨.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움직임이라니. 도둑이라도 든 걸까? 아니면 어머니가 편찮으신 걸까? 아들은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구석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켰다고 합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는 그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켜졌을 때 아들은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 개 목줄을 찬 짐승 같은 형상이 보였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아빠진 내복,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처참한 모습. 어머니?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 짐승 같은 형상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들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효자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며느리 미희였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이어폰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내 비명소리가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생생하게 들려왔다고 했지요. 찍는다고 해. 빨리. 죽어도 안 찍어. 살려줘. 사람 살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이어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이고 계약이고 뭐고 다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으흐흑,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저기에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아들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매질을 당하는 나를 보며 아들은 차라리 자신이 대신 맞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면 속으로 뛰어들어가 저 악마 같은 여자의 팔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태평양 건너에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울음뿐이라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다고 했지요. 그때 화면 속에 내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아니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년 뼈를 갈아 마실 거다. 나의 그 섯을 퍼런 도끼를 본 순간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엄마 안 죽는다.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라. 아들은 눈물을 벅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는데 자식이 여기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아들은 바이어들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의 지옥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를 지키기 위한 아들의 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들은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지금부터 내가 보내는 영상 봐라. 그리고 당장 고소장 써. 아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아내 정미, 특수폭행, 노인학대, 감금.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 내 어머니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내가 그년 가만 안 둔다. 아들은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팩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내가 기절한 듯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들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갑니다. 가서 그년이 어머니한테 흘리게 한 피눈물, 피바다로 만들어서 돌려줄게요. 아들은 캄캄한 비행기 창밖을 보며 수천 번, 수만 번 맹세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거실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내 아들은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사리를 품고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파멸의 태풍을 몰고서 말입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처절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진 매질도 조금은 덜 아팠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찢어진 가슴이 불쌍해 더 많이 울었을까요? 어쨌든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내 아들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며느리의 파멸 시계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매질이 멈춘 후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버려진 짐승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지가 벌써 꼬박 이틀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다오. 갈라진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쇼호스트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흔들며 오늘만 이 가격 하고 외치는 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시끄러워. 물 타령 좀 그만해요. 듣기 싫어 죽겠네.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그러게 누가 고집 피우래요? 도장만 찍으면 물이 뭐야. 주스에, 전복죽에 다 준다니까. 어머님 고집 때문에 어머님 목이 타는 거예요. 내 탓하지 마요. 미인은 탁자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따는 틱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꼴꼴꼴 컵에 물 따르는 소리. 아, 시원하다. 미인은 짐짓 과장된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습니다. 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닿기도 전에 미인은 남은 물을 화분에 휙 부어버렸습니다. 어머, 화초가 목말라 보이네. 많이 먹어라. 흙으로 스며드는 물을 보며 나는 절망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이제 틀린 것 같다. 그때였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너머로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내 아들의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검은 코트깃을 세운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여기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석의 고교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성진이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성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나와줘서.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반쪽이 됐네. 성진은 혀를 찼지만 민석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야. 오는 비행기 안에서 1초도 안 빼놓고 다 녹화했어. 그 팩캠 영상? 특수폭행, 상해, 학대, 유기. 그리고 협박까지. 빠져나갈 구멍이라곤 바늘구멍 하나도 없을 거야. 두 사람은 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성진의 차에 탔습니다. 성진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 목줄에 묶인 채 매질을 당하는 나, 그리고 밥그릇에 침을 뱉는 미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미친. 영상을 보던 성진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혼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끔찍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미희 씨 맞아? 내가 알던 그 상냥한 재수 씨 맞냐고?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민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이미 비행기 안에서 모든 눈물을 쏟아낸 후라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구속영장 100%야. 아니, 초범이라도 실형 나올 가능성 높아. 합의 안 해주면 몇 년은 썩게 만들 수 있어. 합의? 꿈도 꾸지 말라고 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최고 형량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 위자료, 재산 분할. 땡전 한 푼 못 가져가게 만들어. 걱정 마. 유책 배우자, 그것도 이런 악질적인 유책이면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만 수천 물어줘야 해. 너한테 증여받았던 가게, 차 다 토해내게 만들 수 있어. 성진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소장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민석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냐? 경호업체 애들한테 연락 왔는데
아직 집 밖으로 나오는 기척은 없대. 미 차도 그대로 있고 팩캠 보니까 어머니 의식이 좀 흐릿하신 것 같은데. 민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될까? 어머니 저러다 잘못되시면. 참아. 지금 들어가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미희가 어머님이 치매라 자해하신 거다라고 우기면서 증거인멸 시도하면 골치 아파져.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폭행 현행범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학대 기간을 입증하기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 성진이 민석의 어깨를 잡으며 말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미희가 제 입으로 범죄를 시인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덮쳐야 꼼짝 못해. 내일 아침 미희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증여 서류 공증받으려고 예약해뒀다며 그 서류에 어머니 지장 찍으라고 강요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디데이야.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1분 1초가 지옥 같았지만 악마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루만, 딱 하루만 더요. 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팩캠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다. 버티고 계신다. 그 확인만으로도 민석은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자. 경찰서부터 들르자. 영상 제출하고 내일 아침 대동할 경찰관 섭외해야 해. 민석의 지시에 성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공항 고속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미희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나는 탈수 증세로 혼미한 정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거실 창밖으로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 이제 그만 가자. 먼저 간 남편이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감. 아직은 안 돼요. 우리 민석이 한 번만 더 보고 가야 해요.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책장 위 붉은 점을 등대 삼아 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내 아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랄라라 오늘은 좋은 날, 돈 들어오는 날. 며느리는 화장대에 앉아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그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화사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의식이 자꾸만 멀어지려 했지만 며느리가 다가오는 기척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어머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도장 찍으러 가요.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뒀으니까. 며느리는 내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내 몸이 인형처럼 흔들렸습니다. 이건 알아. 난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아, 진짜 말 맞네. 가기 싫으면 여기서 찍어요, 그럼. 내가 가서 공증 받아오면 되니까. 며느리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차르르 펼쳤습니다. 상가 건물 증여 계약서. 그 글자가 내 눈에는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다 지장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 좋아하는 물도 주고 밥도 줄게요. 네.
며느리는 붉은 인주통을 열었습니다. 역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싫다. 내 아들 거다. 도둑년아. 이 늙은이가 진짜.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내 오른손을 낚아채더니 억지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손가락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엄지손가락을 인주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찍어. 찍으라고. 좋게 말할 때 찍어. 내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가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마치 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목을 비틀어 계약서, 종이 위로 가져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 위 1cm, 내 인생과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그 종이 위로 붉은 손가락이 점점 다가갔습니다. 힘 빼. 이 끈질긴 노인네야. 죽어서 가져갈 거야? 어차피 민석 씨 망하면 다 날아갈 거라니까? 며느리는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내 아들 안 망해. 너 같은 년한테 안 줘. 아, 씨발. 진짜 돌겠네. 며느리는 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눈앞에 별이 번쩍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 손을 종이 위로 짓눌렀습니다. 아, 민석아. 미안하다. 엄마가 못 지켰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났구나. 결국 이렇게 뺏기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나도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띠로리. 경쾌한 해제음과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는 문 앞에 두라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입이 떡 벌어지며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은 내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양복 입은 변호사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민석 씨?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류와 인주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자기야, 여긴 어떻게?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셔서 자해를 하시려고 해서 내가 말리던 중이었어.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며느리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뺨을 때리고 손을 꺾던 그 여자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효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민석 씨 왔어요. 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뻔뻔함, 저 가증스러움. 하지만 민석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며느리가 아닌 바닥에 쓰러진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목줄, 개밥그릇, 터진 입술, 붉게 물든 엄지손가락. 민석이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쉰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석이는 내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어루만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새끼 왔으면 됐다. 엄마 괜찮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어머님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셔서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닥쳐. 민석이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나를 향한 채였습니다. 뭐? 닥치라고 이게만도 못한 년아. 민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그동안 어머님 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학대했다는 증거 있냐고. 이거 다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증거? 민석이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것도 아니면 내가 어머니 밥그릇에 침 뱉던 거?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나를 학대하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몰랐어? 우리 집 거실 책장 위에 뭐가 있는지. 민석이는 손가락으로 책장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팩캠의 붉은 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팩캠을 따라갔다가 다시 민석이를 향했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장난친 거야. 그냥 장난. 장난? 민석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진아, 뭐해? 시작해. 민석이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경찰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애 씨, 당신을 존속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감금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는 경찰서 가서 하십시오. 경찰들이 다가와 며느리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 그것은 며느리가 내 목에 채웠던 쇠사슬 소리와 닮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나 안 했어. 억울해. 여보, 민석 씨, 나 좀 도와줘. 우리 부부잖아. 며느리는 발버둥을 치며 민석이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부부? 민석이는 바닥에 떨어진 상가 증여 계약서를 집어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내 어머니를 개 취급한 년이 부부? 웃기지 마. 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감옥에서 썩을 범죄자일 뿐이야. 민석이는 내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에 챙그랑 떨어지는 순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려가세요. 저 얼굴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석이의 차가운 명령에 경찰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현관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로 끌려가는 그녀의 울부짖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소리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정적이 아닌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어머니 못 건드려요. 제가 왔어요. 제가 지킬게요. 아들의 따뜻한 품, 며칠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 왔다. 내 아들이 왔다. 지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악마를 향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 며느리 미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그냥 시어머니 밥 좀 늦게 주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사람을 가둬? 미희는 철창을 발로 뻥 차며 악을 썼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요? 아저씨, 내 남편 언제 와요? 우리 남편 오면 당신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내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때 철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민석 씨,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변호사 성진이 서 있었고 민석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희는 철창에 매달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꺼내줘. 여기 너무 춥고 냄새나. 어머님 일은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게. 응? 자기야. 민석은 말없이 담당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접견실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죄수복을 입은 미희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석이 대치했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마누라를 유치장에 쳐넣어? 나 당신 아이 가질 생각에 요즘 얼마나 몸 관리를. 임신? 민석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내가 내 아이 가질 생각이 있었으면 내 어머니한테 락스물을 뿌리진 않았겠지. 아니, 그건 소독해드린 거야. 어머님이 냄새난다고 하셔서. 변명은 판사 앞에서 해. 내가 여기 온 건 내 헛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민석은 서류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민사, 형사 고소장 사본. 미희가 서류를 흘끔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흥, 내가 해줄 것 같아? 나 유책 배우자 아니야. 어머님 치매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그리고 재산 분할은? 당신 재산 반은 내 거야. 재산 분할? 옆에 있던 성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미애 씨, 법 공부를 덜 하셨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현저히 제한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단순 유책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는 무슨 증거 있어? 그깟 동영상 몇 개 가지고. 그깟 동영상? 민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목에 줄 채우고 개 짖는 소리 내라고 한 거, 개밥 그릇에 밥 주고 발로 찬 거, 락스물 뿌린 거, 손가락 꺾어서 지장 찍으려 한 거, 영상에 초 단위로 다 찍혀 있어. 판사가 그거 보고도 해프닝이라고 할까?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내가 가져갈 재산이 어디 있어? 민석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내가 운영하던 카페,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오늘부로 폐업 신고했어. 내가 타고 다니던 벤츠, 리스 해지했고, 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정지시켰어. 지금 내 수중에 남은 건 그 죄수복 한 벌뿐이야. 뭐라고? 강민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미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앉아. 민석의 서늘한 일갈에 미희가 움찔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지? 돈? 아니면 남들 시선? 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이거 내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지? 그리고 이건 내 친정 가족 단톡방이고 너 설마. 미희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내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게 짖는 소리 내봐 영상 여기다 다 올렸어.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여서 제 아내의 실체입니다라고. 안 돼. 야, 이 미친 새끼야. 지워. 당장 지워. 미희가 아크릴 벽을 쾅쾅 두드며 발악했습니다. 이미 다 봤던데? 내 친구들이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하는 거 못 봤어? 그리고 내 친정엄마. 기절하셔서 응급실 실려가셨다더라. 딸년 잘못 키운 죄로 화병이 나셨나 봐. 엄마. 미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강민석? 너 사람 아니야. 어떻게 장모님한테까지. 사람?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개 취급한 내가 사람 운운할 자격이 있어? 넌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감옥에서 나와도 한국 땅 어디에서도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내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야.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지마.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영상 좀 내려줘. 제발. 미희가 벽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가자. 냄새난다. 구형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 내 예상으론 징역 3년은 거뜬할 것 같은데.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희의 세상도 닫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비명을 무시했듯이 세상도 그녀의 비명을 외면할 것입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온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민석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어머니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자.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민석은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행복을 되찾아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악마는 사라졌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봄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우리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가 물러간 자리에 내 아들의 온기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하세요. 민석이가 숟가락에 하얀 쌀밥과 윤기 흐르는 굴비살을 얹어 내 입가에 가져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개밥 그릇에 코를 박고 짐승처럼 하자 먹어야 했던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웠던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아들의 정성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먹으마. 다 큰 아들 힘들게. 아니에요. 제가 먹여드릴래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제가 어머니 밥 굶긴 죄 평생 밥상 차려드리면서 갚을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밥을 한술 받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끈한 밥알이 넘어가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서러움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묵직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민석아. 내 말에 민석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으흑,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거칠어진 손으로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내가 이렇게 내 곁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나는 그거면 됐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던 어둠을 뚫고 다시 만난 모자에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뜨거운 생명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무렵 법원에서는 며느리 미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여 가지 못했고 민석이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민석이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하면서도 후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되었더냐? 민석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징역 7년이래요. 7년. 판사님이 그러셨대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폐륜 범죄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하셨대요. 7년. 긴 시간 같기도 하고 짧은 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미인은 감옥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매일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독방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친정 식구들조차 딸과 연을 끊고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니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가운 시멘트 벽과 자신의 추악한 과거뿐이겠지요. 그녀가 내 목에 채웠던 쇠사슬은 풀렸지만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업보의 사슬에 묶여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파멸이자 하늘이 내린 가장 무거운 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여자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민석이의 말처럼 나는 이제 그 여자를 내 기억 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까운 사람이니까요. 며칠 뒤 민석이는 두툼한 팸플릿 하나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것은 유명한 재활 전문 병원의 안내 책자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걸어보시는 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다리 신경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래요. 꾸준히 재활하면 다시 걸으실 수 있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다 늙어서 무슨 재활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어머니, 제 소원이에요. 저랑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거,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 그렇다면 내 한번 해보마. 그렇게 나의, 아니, 우리 모자의 힘겨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활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굳어버린 근육을 풀고 마비된 신경을 깨우는 과정은 마치 뼈를 깎는 아픔 같았습니다. 아프다. 못하겠다. 내가 고통에 못 이겨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곁에는 언제나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요. 제가 잡고 있잖아요.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다리를 주무르고 부축하고 응원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피곤할 텐데도 매일 밤 내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잠드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서야 한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다시 바뀌어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우리 나가볼까요? 민석이는 새 운동화를 꺼내 내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하얀 운동화가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만개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꽃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민석이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내 팔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나는 휠체어 손잡이가 아닌 아들의 단단한 팔을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나, 둘, 하나, 둘. 나는 아들의 구령에 맞춰 엉덩이를 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일 듯 위태로웠지만 아들의 강인한 팔이 나를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요. 어머니 서셨어요. 지금 서 계신다고요. 아들의 환호성에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쿵.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두 발로 온전히 땅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대지의 단단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걷는다. 내가 걷는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나는 각 걸음마를 떼는 아기처럼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순자 여사님 아니세요? 걸으시네요? 아이고, 기적이네 기적이야. 아드님 정성이 하늘에 닿았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민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민석이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두 사람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품에 안겨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겨울 그토록 모진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던 것은 어쩌면 이토록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개 목줄에 묶여 짐승 취급을 받던 그 끔찍했던 기억도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처절했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 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내 어머니,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꺼내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걷게 해줘서. 민석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어머니 다리는 제가 평생 되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꽃길만 걸어요. 아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 손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그 따스함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추운 겨울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벚꽃이 눈송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요?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소?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게요. 걱정 말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어디선가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는 더 이상 폐캠의 붉은 눈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닮은 아들의 따뜻한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짐승도 짐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사랑받는 어머니 그리고 당당하게 두 발로 선 인간 박순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서도 결국 다시 피어난 가족의 사랑과 악행 끝에 맞이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 미희처럼 당장의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짓밟는 선택은 결국 자신의 삶까지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고 맙니다. 반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순자님과 아들 민석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었나요? 혹은 순자님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차가운 현실 속에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봄은 온다는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